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이번 주 첫 영상입니다. 지난주를 한 단어로 정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였습니다. 돈이 반도체에서 나와 금과 구리와 비트코인으로 짐을 옮긴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QQQ는 2.4% 내렸고 3배로 따라가는 TQQQ는 7.3% 빠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에 금을 따라가는 GLD는 5.5% 올랐고 비트코인은 23% 가까이 뛰었습니다. 미국 원유 선물은 한 주 동안 5.7% 올라 배럴당 $87대로 마감했습니다. 지수가 빠진 주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오르는 조합은 흔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주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게 이번 주 수요일 밤에 어떻게 결판 나는지까지 오늘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가 어느 날 갈렸는지부터 못 받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개장 전부터 반도체가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론과 인텔, 마블 같은 AI 관련 칩 종목들이 프리마켓에서 5% 안팎까지 밀렸고 정규장이 열리자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그날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SOXX는 5% 가까이 빠졌고 그걸 3배로 따라가는 SOXL은 하루에 14.8% 잃었습니다. QQQ는 1.7% 내렸습니다. 한 주 낙폭의 대부분이 이 하루에 나왔습니다. 무엇이 그날을 갈랐느냐? 채권금리입니다. 화요일 장중에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4.75%를 찍었습니다. 19개월 만에 최고치였고 같은 날 30년물은 19년 만에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여기서 한 다리 놓고 가겠습니다. 채권금리는 안전하게 돈을 굴렸을 때 받는 이자입니다. 그 이자가 오르면 지금 당장은 이익이 적고 몇 년 뒤에 크게 벌 거라고 약속한 회사일수록 값을 깎여야 합니다. 미래에 벌 돈을 오늘 가격으로 되돌릴 때 나누는 숫자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100은 그런 회사들이 모여있는 지수이고 그 중에서도 앞으로 몇 년치 AI 투자를 미리 값에 얹어둔 반도체가 가장 먼저 깎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19개월 최고를 찍은 화요일에 다우가 0.2% 빠지는 동안 반도체는 5% 가까이 빠진 겁니다. 수요일에 재무부가 긴 만기 국채를 되사겠다고 발표하면서 금리가 잠깐 내려왔지만 곧바로 되올라왔습니다. 결국 10년물은 하루 사이 4베이시스 포인트 넘게 올라 4.74%로 줄을 마쳤습니다. 재무부가 손을 넣었는데도 금리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지난주 시장이 확인한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달러가 빠졌습니다. 달러 지수는 지난주 0.9% 내렸습니다. 크지 않아 보이는 숫자인데 달러로 값을 매기는 자산들이 여기에 크게 반응했습니다. 금 선물이 한 주 6.8% 올랐고 비트코인은 23.05% 올라 2년 만에 최고 주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구리 광산주들이 금요일에 나란히 신고가 구간으로 올랐었습니다. 금이 오른 경로는 이렇습니다. 금은 달러로 값이 매겨지니 달러가 싸지면 같은 금 한 아운스의 달러 표시 가격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명목금리만 높은 구간이 겹치면 실질적으로 손에 남는 이자는 얇아집니다.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는 금이 상대적으로 덜 불리해지는 자리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지난주 금 상승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온 결과입니다. 우리 계좌 입장에서 이 이사를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역풍입니다. 금과 구리와 비트코인으로 간 돈은 나스닥 100 지수에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난주 섹터별 성적표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헬스케어가 4.3% 올랐고 에너지가 2.8% 올랐고 소재가 1.9% 올랐습니다. 반대편에서 정보기술은 3.5% 내렸습니다. 오르는 자산이 없어서 지수가 빠진 주가 아니라 오르는 자산의 목록에 우리 것이 없었던 주입니다. 이 구도가 얼마나 뚜렷했는지는 한 가지 대비해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S&P 500 종목을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똑같은 비중으로 담은 동일 가중 ETF는 지난주 0.5% 내리는데 그쳤고 여전히 사상 최고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500개 회사를 한 표씩 세면 미국 주식시장은 거의 다치지 않은 한 주였다는 뜻입니다. 상처는 시가총액이 큰 기술주 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나스닥 100이 2.41% 빠지는 동안 나스닥 100을 동일 가중으로 담은 ETF는 1.1%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같은 지수인데 큰 종목의 비중을 걷어내면 낙폭이 절반 아래로 줄었습니다. 지난주에 팔린 것은 나스닥이라는 시장이 아니라 나스닥 안에서 가장 무거운 몇 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3배 레버리지로 시가총액 가중지수를 들고 있는 우리 계좌는 정확히 그 무거운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이름들 안에서도 갈렸습니다. 지난주 메타는 7% 넘게 빠졌고 아마존은 2% 빠졌습니다. 반대편에서 테슬라는 6% 올랐습니다. 이름값이 아니라 각자 사정으로 움직인 한 주였고 그래서 지수는 방향을 못 잡고 화요일 낙폭만 그대로 안고 갔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은 왜 올랐느냐? 지난 금요일 미국장에서 QQQ는 0.4% 올랐고 TQQQ는 1% 올랐습니다. 나스닥 100 종목 가운데 오른 종목이 64개, 내린 종목이 38개였습니다. 표면만 보면 반등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미국장 반등에 반도체는 끼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100 안에서 반도체 22개 종목의 평균은 마이너스 0.7%로 유일하게 마이너스인 그룹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0.98% 내렸는데 더 눈에 띄는 건 마감 위치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금요일 미국장 하루 가격 범위 아래에서 5% 지점, 그러니까 사실상 그날 저점 근처에서 장을 달았습니다. 마벨은 5.6% 빠져 나스닥 100 최대 하락 종목이 됐습니다. 같은 밤에 테슬라는 5.1% 올라 하루 범위의 위쪽에서 마감했고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쌓아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8.2% 올라 한 주 28% 상승으로 줄을 마쳤습니다. 반등한 자리와 반등하지 못한 자리가 이렇게 갈렸습니다. 돈은 지난 금요일 미국장에도 반도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기, 가스 회사들이 모인 유틸리티 섹터가 2.3% 내려 그날 유일하게 크게 밀린 섹터였습니다. 나스닥 100 안에서도 전력회사인 AEP가 3.8%, 엑셀에너지가 3.1% 빠졌고 둘 다 하루 최저가 근처에서 마감했습니다. 전력회사 주가가 작년부터 올랐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사줄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반도체를 파는 손과 전력회사를 파는 손이 같은 밤에 같이 나왔다는 건 시장이 AI 투자의 속도 자체를 한 칸 낮춰잡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그런데도 시장 온도계는 아직 차갑지 않습니다. 변동성 지수인 VX는 15로 내려왔고 공포 탐욕 지수는 55로 여전히 탐욕 구간에 있습니다. 일주일 전 64에서는 내려왔지만 공포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벌어진 일은 시장 전체가 겁을 먹은 사건이 아니라 특정 자리에서 짐을 뺀 사건입니다. 반도체가 이번 주에 되돌아오는지는 이번 주 수요일 밤 엔비디아 실적에 걸려 있습니다. 뒤에서 깊게 펴겠습니다. 화요일 밤에는 소비자 심리 지수와 신규 주택 판매가 나옵니다. 소비자 심리는 90.2가 월가 평균 전망치로 직전 달 90.8에서 조금 내려앉는 그림입니다. 수요일에는 연준 인사인 파킨의 연설이 있습니다. 목요일 밤에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와 2분기 국내 총생산 수정치가 함께 나옵니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전월 대비 0.2%가 월가 평균 전망치인데 직전 달이 0.1%였으니 물가가 다시 조금 빨라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잭슨 홀 심포지움에서 첫 기조 연설을 합니다. 이 금요일 연설이 이번 주 금리의 방향을 정할 자리입니다. 워시는 앞으로의 금리 경로를 미리 알려주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시장은 9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있을지에 대한 실마리를 문장 하나하나에서 찾으려 할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걸어두었는지 보겠습니다. 미국 규제 예측 시장인 칼시에서 연준이 2027년이 되기 전에 금리를 내릴 것인가에 걸린 계약은 인하 쪽 확률이 12.3%입니다. 100만 계약 넘게 거래된 시장입니다. 8명 중 7명은 올해 안에 인하는 없다고 보고 돈을 건 셈입니다. 확률이 이렇게 낮다는 건 인하 없음이 이미 가격에 다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와시가 금요일에 매파적인 말을 해도 시장은 크게 안 놀랍니다. 반대로 인하 가능성을 살짝이라도 열어주면 그건 12.3%짜리 쪽이 움직이는 사건이고 그때 가격은 크게 뜹니다. 3배 레버리지로 나스닥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 무서운 것도 반가운 것도 늘 확률이 낮은 쪽입니다. 여기에 주말 사이 하나가 더 얹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200억 달러 규모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가 토요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같은 금액만큼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초반까지만 해도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목재 관세를 낮추는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보였던 사안이 주말에 반대쪽으로 뒤집혔습니다. 이건 지난 금요일 미국 장 종가에 반영되지 않은 재료입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 열리는 정규장이 이 소식을 처음 가격에 넣는 자리가 됩니다. 미국 장이 도는 동안 거래되는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1.6% 오른 자리에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밤사이 저점과 고점의 폭이 4% 넘게 벌어졌으니 방향은 위쪽이지만 확신을 갖고 올라간 밤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시장 전체에 걸린 미국 상장 ETF인 EWY에서는 내릴 때 값이 오르는 계약이 오를 때 값이 오르는 계약보다 6.8배 거래됐습니다. 오늘 위로 열리되 이번 주 안에 되돌릴 수 있다는 보험이 같이 깔려있는 그림입니다. 이제 이번 주 가장 큰 갈림길 하나를 깊게 펴겠습니다. 수요일 밤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먼저 갈림길입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시각 수요일 장 마감 뒤 한국 시각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월가 평균 전망치는 주당 순이익 2.08달러, 매출 920억 달러 남짓입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전망치인데 투자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연간 매출 규모는 4천억 달러 근처입니다. 작년 2,150억 달러의 거의 2배입니다. 여기에 주말에 나온 이야기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신 AI 칩을 넣은 서버 가격을 15% 넘게 올린다고 고객사들에 통보했다는 겁니다. 값을 올릴 수 있다는 건 아직 줄이 길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이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되는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숫자의 크기를 한번 감각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5조 2천억 달러입니다. 이 회사 주가가 하루에 5% 움직이면 시가총액이 2,600억 달러 움직입니다. 넷플릭스라는 회사 하나가 통째로 3,300억 달러니까 엔비디아가 하루 5% 흔들릴 때 넷플릭스의 4분의 3이 생기거나 사라지는 셈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가 이 한 종목의 실적을 앞두고 숨을 죽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회사가 미국 증시 이익에서 차지하는 목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S&P 500 전체 이익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0.3%에서 작년 4.9%까지 올라왔고 알파벳과 아마존의 일회성 평가 이익을 빼고 계산하면 올해 7.2%까지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500개 회사가 버는 돈의 14분의 1을 한 회사가 만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전달 경로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고 전망치까지 시장 기대를 넘기면 지난주 화요일에 반도체를 팔았던 논리, 그러니까 AI 투자가 과했다는 의심이 한번 꺾입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나스닥 100의 발목을 잡던 상태가 풀리고 우리 TQQQ에는 순풍이 됩니다. 반대로 매출이 기대를 넘기더라도 앞으로의 전망이 4천억 달러에 못 미치면 시장은 데이터 센터 투자 자체의 속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 경우 반도체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대는 회사, 건물을 짓는 회사, 그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준 은행까지 한 줄로 딸려 내려갑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클라우드 회사들에 대한 평가일 뿐 아니라 그 기술을 떠받치는 아주 넓은 회사 무리에 대한 평가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AI 투자 속도가 의심받으면 위험을 줄이려는 돈이 채권으로 갑니다.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내려가고 달러가 함께 약해지면 지난주 내내 강했던 금은 한 번 더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실망스러울 때 우리 계좌가 아픈 만큼 금은 편해지는 구도입니다. 세 번째, 판정 눈금입니다. 무엇을 보면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아느냐. 첫째, 옵션 시장이 이미 값을 매겨뒀습니다.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SMH의 풋콜 비율이 13.79입니다. 내릴 때 값이 오르는 계약이 오를 때 값이 오르는 계약보다 거의 14배 거래됐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건 그날 하루 오간 거래량 기준이고 실제로 쌓여있는 계약 기준으로는 1.63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오래 들고 있던 사람들이 통째로 등을 돌린 게 아니라 실적 발표 전 며칠 동안 보험을 사려는 손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그 보험이 이번 주 금요일 만기까지 예상하는 폭은 반도체 지수를 3배로 따라가는 SOXL 기준으로 위아래 13% 남짓입니다.
같은 만기 기준으로 브로드컴을 보면 방향이 반대입니다. 브로드컴은 오를 때 값이 오르는 계약이 2.6배 더 거래됐고 계약이 가장 두껍게 쌓인 자리는 지금 주가보다 3% 위입니다. 반도체 전체에는 보험을 걸어두면서 이름이 확실한 몇 개에는 위쪽을 사두는 손이 같이 있습니다. 이 어긋남이 수요일 밤에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가 이번 주 반도체의 성격을 정합니다. 둘째, 지수 자리입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QQQ는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9% 위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2.4% 빠지고도 이만큼 여유가 남아있다는 뜻이고 우리 판정선인 200일선 근처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이달 기준으로는 QQQ가 아직 1.9% 플러스입니다. 다만 나스닥 100은 지난주에 50일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200일선은 멀고 50일선은 이미 깨졌습니다. 그 사이 구간에서 이번 주를 시작합니다. 셋째, 목요일 새벽 실적이 나온 직후에 볼 것은 엔비디아 주가 자체보다 마르벨입니다. 마르벨은 그 다음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엔비디아가 좋게 나왔는데 마르벨이 따라오르지 못한다면 AI 투자의 돈이 엔비디아 한 곳으로만 몰리고 나머지 반도체로는 퍼지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겠습니다. 그 경우 지수 전체를 들고 있는 우리에게는 반쪽짜리 호재가 됩니다. 같은 주에 소프트웨어도 시험대에 오릅니다. 세일스포스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수요일에, 워크데이가 목요일에 실적을 내놓습니다. 지난주에 소프트웨어 대표주들은 주요 지지선까지 밀리거나 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반도체가 아프고 소프트웨어까지 밀리면 나스닥 100에서 성한 다리가 없습니다. 빅테크를 뺀 개별 종목 실적은 멤버십 영상에서 더 깊게 다룹니다. 이번 주 마블과 세일스포스, 크라우드스트라이크까지 보고 싶으신 분은 멤버십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겨두겠습니다. 지난주에 팔린 것은 반도체 주식이었지만 오른 것은 구리와 금과 원유였습니다. 이 셋은 전부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들어가는 값입니다. 구리는 배선으로, 원유는 건설과 물류 비용으로, 금리는 공사비 대출로 들어갑니다. 지난주 시장은 AI로 돈을 벌 회사를 팔면서 AI를 짓는 데 드는 원가는 사들였습니다. 이 조합이 오래가면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 자체의 셈이 달라집니다. 엔비디아가 수요일 밤에 답해야 하는 진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주 반도체 이탈이 금리 때문이었는지, AI 투자 속도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황 정리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